자, 오늘부터 한 세 강좌에 걸쳐 가지고 국민경제의 구조와 측정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거시경제학이라고 하는 것은 경제의 총체적인 애그리깃 활동 수준을 설명하는 것인데, 대개 그 단위가 한 국가가 단위가 됩니다. 그래서 그 국가를 우리가 내셔널 이코노미, 그래서 우리말로 번역해 가지고 국민경제라고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뭐 아마 여러분들이 국민경제라는 말, 국민이란 말 많이 들을 거예요. 국민소득, 뭐 국민소득 개정, 뭐 이런 말을 많이 들을 거거든요. 이 장에서는 이제 우리가 주로 보려고 하는 것이, 첫 번째는 이제 국민경제의 총체적인 활동 수준을 어떻게 측정하느냐.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생산 활동을 어떻게 측정하느냐, 소득을 어떻게 측정하느냐, 또 물가를 어떻게 측정하느냐, 실업, 그다음에 개방경제가 되면은 뭐 경상수지 뭐 이런 것도 어떻게 측정하느냐. 근데 개방경제는 뭐 우리가 일단은 좀 뒤로 미룰 테니까, 이 거시경제 1수업에서는 일단 폐쇄경제가 위주입니다. 나중에 폐쇄경제, 개방경제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하죠. 두 번째는 이제 이와 함께 우리가 무엇을 배우냐 하면은, 어떤 국민경제를 우리가 이제 측정을 하려면은, 이 측정을 하려고 하는 사람의 그 머릿속에 이제 이걸 어떻게 측정할 것이냐라고 하는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구상을 해야 되는데, 그와 같은 구상이 국민 경제를 어떻게 보느냐라고 하는 그 시각하고 무관하지 않다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이제 그것이 무엇을 말하느냐, 거시경제학자들, 이건 뭐 꼭 거시경제학자뿐만 아니고 모든 경제학자가 다 비슷합니다. 모든 경제학자가 어떤 국민경제를 분석할 때는 이 국민경제가 이와 같은 구조를 가지고 움직인다라고 하는 나름대로의 다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그 아이디어가 학자들 간에 다 차이가 있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 학자들 간에 의견의 일치가 있습니다. 뭐 그것이 바로 이제 내가 처음에 얘기하는 국민경제의 사부문이고 순환 모형이고 이런 건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국민경제를 볼 때는 이제 여기 제목에 나와 있지만 사부문이 이렇게 나오는데, 이 사부문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이 국민경제 안에서 이제 활동을 하는 경제 주체들이 있습니다. 이코노믹 에이전트. 이 사람들이 이제 마치 소설 같으면 소설의 주인공 같은 사람들이고, 연극에 나오는 여러 가지 캐릭터, 중요한 캐릭터와 같은 사람들이고, 마치 이제 그렇게 비유를 할 수가 있고, 나름대로 자기의 역할이 있고요. 서로 다른 캐릭터라면은 서로 다른 역할이 있고요. 그래서 그런 역할들을 이제 부여를 하는데, 뭐 국민경제 안에 뭐 사람들만 해도 뭐 우리나라만 해도 수천만 명이 있고, 뭐 사람만 활동을 합니까? 그 안에 뭐 기업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거를 어떻게 우리가 분류를 해가지고 하느냐. 그래서 이제 학자들이 되게 이렇게 처음에 제목에 나오듯이 네 사부문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바로 뭐냐면 연극에 네 명의 서로 다른 배우가 등장하는 것과 마찬가지 그런 역할. 그런 이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순환 모형, 그러니까 경제라고 하는 게 이렇게 순환을 한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이 부문들 간에 어떻게 서로 인터랙션을 하면서 이제 순환을 하느냐. 이 모형의 이 구조가 이렇게 있어야지만 국민경제를 측정하는 것도, 어디서 어떻게 내가 이걸 측정할 것이냐라는 아이디어도 나오고요. 나중엔 뭡니까? 우리가 이제 경기 변동도 설명을 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설명을 해야 되는데, 총체적인 활동 수준을. 그 설명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이론을 세우고 모형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 모형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도 이와 같은 구조 속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이 뭐 배우는 것이, 이것이 이제 뭐 이것이 반드시 뭐 중요하니까 시험에 나온다 이걸 떠나가지고 이것이 앞으로 여러분들이 배울 이 수업 중에 배운 거시경제학뿐만 아니고 뭐 미시경제학이고 다른 경제학 분야에서도 다 비슷하게 학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생각들입니다. 그래서 뭐 이거는 뭐 꼭 시험에 나와서가 아니고 다른 일반적으로 애들이 앞으로 경제학을 계속 하기 위해서 필요한 기초라고 생각을 하고 개념을 잘 잡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거시경제 모형의 4부문부터 시작하죠.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우리가 거시경제 현상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모형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사용합니다. 이 모형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이제 뭐 우리가 뭐 엔지니어링 공학을 하는 사람들은 실제
모습을 본따 가지고 모형을 만들기도 하죠. 모형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기본적으로 뭡니까? 현실을 단순화시킨 거예요. 단순화시키되 뭡니까? 내가 현실을 분석하는데 현실이 너무 복잡하니까 이걸 좀 단순하게 만들어서 분석을 하고자 모형을 만드는 것인데 그 모형을 아무렇게나 만들면 안 되겠죠. 그죠? 현실의 특성을 잘 반영할 수 있도록 모형을 만들어야겠죠. 그래서 모형을 만드는데 실물 모형, 뭐 공학이나 이런 데서는 실물 모형도 쓰지만은 경제학에서는 실물 모형 만드는 게 굉장히 힘들잖아요. 여러분들 뭐 경제 안에 있는 여러 가지 경제 주체들이. 그러니까 실물 모형보다는 우리 경제학에서 많이 쓰는 것은 수학적인 모형입니다. 수리 모형입니다. mathematical model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경제학 책이나 이런 걸 보면은 수식이 나오고 그래프가 나오고 뭐 지금은 그렇지만 이제 여러분들 만약에 석사 박사 과정 가면은 점점 더 이제 이것이 뭐 텍스트보다는 수식이 더 다미네이트하는 그런 이제 논문들을 이제 보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주로 쓰는 것이 이제 수리적인 모형입니다. 그래서 그럼 이제 이 수리적인 모형을 세우려면 이제 가장 기본적인 게 뭐냐면 현실을 단순화시켜야 되는데 단순화시킬 때 아까 현실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고 수많은 활동을 하는 경제 주체들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단순화시킬 것이냐. 네 가지로 단순화시키자. 이거보다 훨씬 더 복잡하게 만들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자, 4부문입니다. 4부문은 바로 뭐냐? 여기 나와 있듯이 가계, 하우스홀드, 기업, firm.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경제 원론에서도 배웠을 겁니다. 보통 이제 가계는 소비자라고 배웠을 거고 기업은 생산자라고 배웠을 겁니다. 정확하게 그 역할하고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부가 있고요. 당연히 정부가 이제 소비자하고 생산자하고는 약간 다른 역할을 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해외가 있습니다. 해외는 이제 우리나라 바깥에 있는 외국에 있는 가계기업 정부입니다. 다른 게 아니고. 그런데 이제 요거는 이제 우리가 이 네 가지 뭐 예를 들어서 뭐 배우라고 할까 중에서 몇 명을 어떻게 등장시키느냐에 따라서 이제 연극의 이름이 달라지죠. 그래서 가계하고 기업만 등장시키는 그러니까 굉장히 간단한 연극이 되겠죠. 이거는 2부문 모형이라고 부르고요. 여기다 정부까지 등장시키면은 3부문 모형이 되고요. 해외 부문까지 등장시키면은 4부문 모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해외 부문을 빼면은 가계기업 정부는 결국은 어떤 국민경제 안에 있는 가계기업 정부잖아요. 그러니까 3부문 모형은 저절로 해외 부분이 빠졌기 때문에 폐쇄경제 모형이 되고요. 해외를 집어넣으면 이제 개방경제 모형. 4부문 모형은 그래서 저절로 개방경제 모형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들의 역할을 하나하나씩 봐야겠죠. 이제 어떤 배우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래서 가계라고 하는 배우는 기본적으로 이제 하는 것이 뭐 이거는 뭐 다 우리 경제학에서는 다 비슷하게 이런 역할을 부여를 합니다. 꼭 거시경제학이 아니고 미시경제학도. 일단은 생산 요소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가계가. 그래서 노동, 그러니까 중요한 생산 요소는 노동, 자본, 뭐 토지도 뭐 우리가 생산 요소로 분류를 하자면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가계는 그 생산 요소를 기업한테 공급을 합니다. 생산자에게. 그리고는 이제 그 대가를 받습니다. 그 대가로 받는 것이 노동에 대한 대가는 임금이고 자본에 대한 대가는 이제 이자 배당. 그 다음에 토지에 대한 대가는 지대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경제 언론에서 기업이 생산 요소를 고용할 때 자본하고 노동을 고용하는데 노동에 대해서는 임금을 주는데 자본에 대해서는 이자나 배당을 주는 것으로 안 나오죠. 뭘로 나옵니까? 자본에 대해서는 자본에 임대료를 주는 것으로 나오잖아요. 기억납니까? 경제 언론 책이 바뀌지는 않았겠죠. 요새 임대료를 주는 것으로 나옵니다. 근데 여기는 왜 이자나 배당을 주는 것으로 나오냐? 근데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뭐냐면은 자,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뭐 건설회사가 있는데 건설회사가
그 집을 짓거나 아니면 뭐 도로를 닦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서 뭐 중장비가 필요하다. 건설 중장비가. 그럼 이제 건설회사 이 건설 중장비를 사용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을 겁니다. 첫째는 뭡니까? 자기 주식을 발행해가지고 자기 자본을 이제 자금을 조달하거나 아니면 뭐 이 채권이나 또는 은행으로부터 또 돈을 빌려가지고 그 빌린 돈 가지고 살 수도 있겠죠. 그죠? 그러면 이제 이 돈 가지고 직접 자기가 이번에 기계를 소유를 하죠. 중장비를. 그게 한 가지 방법이고 또 한 가지 방법은 뭡니까? 다른 사람이든 기업으로부터 중장비를 내가 빌려 갖고 오면 되겠죠. 예를 들어서 이 사람한테 내가 빌린다고 합시다. 그러면 두 가지 방법이 사실은 이제 비슷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이미 돈을 갖고 있어요. 이 사람이 돈이 굉장히 많아요. 그럼 내가 이제 이 사람한테 주식을 발행해가지고 발행해서 받은 돈 가지고 중장비를 하나 샀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운영해가지고 이 사람한테 뭘 주겠습니까? 배당을 주겠죠. 그때 주는 배당이나 아니면 이 사람이 자기 돈 가지고 직접 중장비를 사요. 그 다음에 나한테 빌려줘요. 기업이, 건설회사. 그럼 나한테서 이 사람 뭘 받겠습니까? 빌려줄 때는 임대료를 받겠죠. 그렇게 받는 거나 두 가지가 원칙적으로 뭡니까? 이 사람 입장에서는 어느 한쪽이 유리하다면 그쪽을 선택을 할 겁니다. 만약에 임대료가 이 배당을 받는 것보다 더 유리하면 이 사람이 당연히 임대를 하려고 그러겠죠. 그렇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또 불리하니까 배당을 하려고. 임대를 안 하고 주식을 발행해서 배당금을 주려고 그러겠죠. 결국은 둘 사이에 수급이 있을 것이고 그 수급이 결국 이 두 가지를 어떻게 만들겠습니까? 같게 만들겠죠.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실제 형태는 미시경제학 책에서는 기업이 자본을 임대해 가지고 쓴다라고 하는데 현실을 보면은 삼성전자가 임대해서 쓰는 것도 있지만은 자기가 직접 공장도 가지고 있고 기계도 갖고 있는 것도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그 현실을 아마 미시경제학 경제원론 배웠을 때 삼성전자가 생산자가 전부 다 임대해서 쓴다 그러니까 삼성전자도 전부 다 임대해서 쓰는 줄 알지만 삼성전자는 대부분 다 자기 걸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경제학이 현실하고 다른 얘기를 하고 있네? 가 아니라는 거죠. 마찬가지 얘기를 하는 거죠. 임대해서 쓰는 거나 주식을 발행해서 조달한 자금으로 기계를 직접 사가지고 쓰는 거나 마찬가지가 됩니다. 물론 이제 마찬가지라는 얘기는 약간 어폐가 있지만 그거는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세금도 다를 수가 있고 여러 가지 제도가 다를 수가 있지만 그런 것들은 좀 더 이제 고급 경제학 가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고민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내가 이 얘기 하는 것도 여러분들을 좀 혼란스럽게 만들 수도 있지만은 그렇지만 또 알 거는 알고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제 뭐 임금 이자 배당 지대들 같은 것을 이제 받아갑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가게가 또 어떤 역할을 하느냐. 이제 이 받아간 게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요소소득이라고 부릅니다. 생산 요소를 공급하고 받은 대가이기 때문에 요소소득. 이 요소소득을 가게가 전부 다 쓰는 게 아니고 이제 뭡니까? 소득이 있는 곳에는 정부가 항상 뭡니까? 손을 벌리고 있죠. 세금을 내놔라. 그래서 이제 세금을 내면은 내야지만 가게가 뭡니까? 이걸 이제 자기가 마음대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소소득에서 세금을 빼야지만 가처분 소득이라고 하는 게 나옵니다. 이제 가처분 소득은 이제 문자 그대로 그러니까 처분 가능 소득이라고도 하고 가처분 소득이라고 하고 가게가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가게가 이걸 어떻게 처분하느냐?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소비, 또 하나는 나머지는 저축. 그러니까 내 가처분 소득이 100만 원이다. 내가 70만 원 썼다. 그러면 나머지 30만 원은 저축입니다. 두 가지로밖에 처분할 수 없어요. 뭐 불태워버린다, 뭐 이런 거는 정상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정상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불태우는 것도 어쩌면 소비일지도 몰라요. 불태우는 게 나한테 뭔가 만족감을 주기 때문에 태우지 않겠어요. 그렇지만 이제 소비하고 저축입니다. 두 가지 이해는 없어요. 그러니까 정의상 그러니까 저축은 뭡니까? 정의상 가처분 소득에서 소비를 빼면은 바로 저축이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뭐 우리 모형에서 잘 안 나오는 거지만 이제 저축을 하면 이것이 무엇이 되느냐? 저축이 쌓이면은 이것이 뭡니까? 재산이 됩니다. 물론 저축은 마이너스의 값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 우리가 마이너스의 저축 또는 음의 저축 또는 뭐 부의 저축이 그 부자는 이제 마이너스를 의미하는 부자 있잖아요. 부의 저축이라고. 그러니까 저축은 마이너스의 값을 가질 수가 있어요. 내가 가처분 소득보다도 소비를 많이 하면은. 그러면 마이너스 저축이 일어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이미 내가 쌓아놨던 재산이 줄어들거나 또는 쌓아놓은 재산이 없으면은 어떻게 해요? 빚을 지면 되잖아요. 부채, 빚을 내가지고 마이너스에 저축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저축 또는 마이너스의 저축이 쌓인 결과가 재산 또는 빚입니다. 부채. 이 결정까지도 가게는 다 이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원래는. 오케이, 기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기업은 여러분들이 이제 경제원론에서 생산자가 하는 역할을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기업은 일단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은 생산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술. 그러니까 생산 기술이라고 하는 것은 자본이나 노동과 같은 생산 요소를 이렇게 결합을 하면은 내가 뭐 예를 들어서 자동차를 만들 수 있고 이렇게 결합하면은 뭐 맛있는 스파게티를 만들 수 있고 뭐 이런 게 이제 기술입니다. 그 기술은 이제 일단 기업이 가지고 있다고. 그러면 이제 기술만 가지고는 생산이 안 되니까 생산 요소가 필요하잖아요. 그 생산 요소는 이제 가게로부터 공급을 받습니다. 그러면 이제 기술을 가지고 가게로부터 공급받은 생산 요소하고 결합을 하면은 이제 그 기업이 생산하는 아까 얘기했던 뭐 자동차든 뭐 스파게티든 뭐 뭔가 생산물이 나오는 거죠. 이 두 번째 얘기가 좀 어려운 얘기인데, 이 기업의 생산물인데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기업 그러면은 뭐 현대 자동차, 아니면은 예를 들어서 길 건너가면 미스터 피자 있으면 미스터 피자에서 생산하는 피자,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생산물이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경제학의 관점에서 보면은 현대 자동차가 생산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자동차냐? 자동차가 아닙니다. 현대 자동차가. 왜냐? 현대 자동차가 자동차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투입이 됐습니까? 현대 자동차가 가지고 있는 기술 투입됐고 고용한 자본이나 노동이 투입됐습니다. 근데 그것만 가지고 자동차 만들어지지가 않아요. 뭐가 필요합니까? 현대자동차가 자동차의 모든 걸 다 생산하지는 않잖아요. 자동차에 뼈대가 되는 철강은 포철에서 사갖고 오고, 타이어는 한국 타이어나 금호 타이어에서 사갖고 오고, 또 부품도 사갖고 오고. 이런 것을 우리가 이제 중간 투입물이라고 부릅니다. 중간 투입물. 그러면은 현대자동차가 예를 들어 소나타를 생산한다라고 할 때, 소나타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뭐가 들어가느냐? 자본하고 노동 같은 생산 요소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부품들이 들어갑니다. 중간 투입물. 현대자동차가 그걸 가지고 조립 라인에서 조립만 하는 것이 현대자동차의 역할이라 하더라도, 결국은 이제 조립 라인에는 라인 자체가 자본에 의해서 만든 거죠. 그 라인에 사람들이 서가지고 이제 작업을 하지 않습니까? 그게 노동이죠. 그래서 이제 부품이 들어가죠. 그러면 사실 현대자동차가 생산한 것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사실은 현대자동차가 고용한 자본하고 노동이 생산해낸 거죠. 그러면 그거는 뭡니까? 현대자동차가 생산한 소나타에서 마이너스 소나타를 생산하기 위해서 다른 데서 갖고 와가지고 투입한, 다른 기업에서 생산된 것을 가져와서 투입한 것을 빼줘야지 현대자동차의 순수한 생산물이 나옵니다. 그래서 자, 여기서 이제 용어를 좀 봅시다. 현대자동차가 생산한 자동차, 이건 현대자동차의 생산물입니다. 이걸 생산하기 위해서 들어간 부품, 이걸 우리가 중간 투입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현대자동차가 생산한 것은 사실은 현대자동차가 생산한 소나타에서 마이너스 부품, 중간 투입물을 뺀 나머지입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현대자동차의 부가가치라고 부릅니다. 부가가치. 이것은 우리가 보통 이제 수업에 경영학 한 학생도 많이 들어오는데 금년에는 좀 거의 없는 것 같은데 뭐 경영학이나 이런 데서 이제 회계학 같은 거 많이 배우죠. 또 뭐 기업들이 부가가치세 같은 거 내야 되잖아요. 그 부가가치세를 계산하는 부가가치의 개념하고 거의 일치하는 개념입니다. 요거는 이제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들이 너무 이걸 지금 내가 얘기한 이 내용을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일 필요는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 이제 왜 내가 이 얘기를 하냐? 여러분들 그 미시경제학에서 생산함수는 y는 f에 kl이잖아요. 여기에 자본하고 노동만 들어가면 이게 소나타가 안 나와요. 사실 여기 중간 투입물이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이 y는 사실은 여기에다 사실은 이제 중간 투입물이 들어가야 되는데 중간 투입물을 이쪽에 넣지를 않고 사실은 뭡니까? 이거를 이쪽에 넘겨가지고 여기에 소나타 마이너스 중간 투입물 물이 사실은 생산된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이제 부가가치라고. 실제로 현대자동차가 소나타를 생산해서 시장에 공급하는 건 틀림이 없죠. 그렇지만 이제 경제적으로 보면 현대자동차가 한 역할은 소나타 마이너스 중간 투입물 이거를 이제 가치를 창출해냈다. 자, 조금 어려운 얘기였죠. 자, 그래서 이제 일단은 기업은 사실 이제 현대자동차가 소나타를 생산해 가지고 시장에다 내다 팝니다. 수입이 들어오죠. 그러면 매출이 들어오죠. 이 매출에서 뭡니까? 현대자동차 소나타를 만들기 위해서 들어간 부품, 중간 투입물이죠. 이걸 빼면은 그때서 그게 뭡니까? 부가가치입니다. 그죠? 그러면 현대자동차는 이 부가가치를 뭡니까? 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데 기여한 자본이나 노동과 같은 생산 요소에게 나눠줍니다. 물론 다 나눠줄 수 있는 게 아니고 항상 이런 게 가치가 창출되고 소득이 발생하는 데는 손을 벌리고 있는 애들이 있다 그랬죠. 정부죠. 그러니까 세금을 내야 됩니다. 부가가치세라고 하는 걸 내야 되죠. 그리고 나눠줍니다. 그럼 임금도 나눠주고 뭐 지대도 나눠주고 이자도 나눠주고 그리고 남는 게 이제 뭡니까? 이익이라고 하는 게 남죠. 순이익이라고 하나. 근데 순이익은 또 이것도 다 배당으로 나눠주면 좋은데 배당으로 나눠주질 않고 이것도 뭡니까? 또 세금이 나가죠. 법인세라는 게 나가고 그 다음에 법인세 납부한 후에 이익을 이제 세후순이익이라고 부르고 뭐 회계학적인 용어는 또 따로 있습니다. 이건 정확한 용어가. 이것을 이제 기업이 자유롭게 일종의 기업이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는 소득입니다. 이것은. 근데 이것도 이제 기업이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는데 어떻게 처분할 수 있느냐? 배당으로 나눠주거나 아니면 나머지는 나눠주지 않고 가게가 마치 뭡니까? 자기 가처분 소득을 소비하거나 아니면은 저축을 하거나 기업도 나눠주거나 아니면 안 나눠주고 그대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데 이걸 저축이라고 볼 수가 있죠. 가게는 처분 가능 소득을 쓰거나 안 쓰면 저축이고 그래서 기업도 저축을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기업의 보통 우리가 사내 유보 이윤, 그러니까 사내에 회사 내에 유보를 시키는, 보유를 시키는 이윤이다. 또는 법인 유보 이윤, 이렇게 부릅니다. 이게 뭐 자꾸 반복해서 나올 거기 때문에 우리가 뭐 경제학뿐 아니고 모든 학문은 한번 딱 배워가지고 쫙 머릿속에 들어오면은 그거 정말 알파고죠. 근데 우리는 그렇지 못하니까 자꾸 반복 학습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또 반복 학습할 겁니다. 너무 걱정하지 말고. 그 다음에 이제 정부의 역할. 정부의 역할은 사실은 정부가 어떤 역할을 하느냐. 이거는 뭐 정말 철학부터 시작해서 뭐 들어가면은 뭐 얘기할 게 한없이 많은데
거시경제학에서는 정말로 정부의 역할을 정말 세속적으로 단순하게 딱 합니다. 뭐냐? 세금을 걷어서 이것을 정부의 역할을 정부가 해야 될 역할이 있잖아요. 이것을 수행하기 위해서 쓰는 것. 이 두 가지입니다. 정부의 역할이. 예. 그래서 이제 세금을 걷어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이 모형에서는 조세라고 부릅니다. 텍스. 그 다음에 정부가 이제 지출한 정부 활동을 하기 위해서 돈을 써야 되는데 거둔 세금을 요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정부의 지출 활동을 크게는 이제 정부 지출이라고 합쳐서 부르지만 두 가지 성격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은 정부가 지출을 하되 정부가 어떤 물건을 또는 서비스를 사고 그 대가로 지출을 하는 거. 이것을 우리가 정부 구매라고 부릅니다. 정확하게는 정부의 재화와 서비스 구매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기업이 생산하는 생산물을 크게 이제 구스하고 서비스로 나눕니다. 구스는 손으로 만질 수 있는 물건. 서비스는 이제 뭐 우리에게 만족감을 주긴 주지만은 뭐 구체적으로 이렇게 손으로 만지기 어려운. 그래서 이제 그렇게 뭐 우리가 분류를 하는데 이거를 우리가 보통 번역해가지고 재화라고 번역을 하고요. 구스. 서비스는 이제 뭐 서비스라고도 하고 또는 한자어로 이제 용역이라고도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재화와 용역이라는 말도 나오고 재화와 서비스 뭐 이런 우리가 용어가 이렇게 통일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나와도 좀 이해를 하고 저렇게 나와도 이해를 좀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재화와 서비스인데 그러니까 정부가 재화나 서비스를 사고 그 대가로 돈을 지급하면은 이것이 정부 구매. 그러니까 원래 영어로 정확한 표현은 government purchase of goods and services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서비스도 복수로 해야 돼요. government purchase of goods and services. 이게 한 가지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정부가 돈을 쓰긴 쓰는데 어떤 재화나 서비스를 산 대가로 쓰는 게 아니고 그냥 일방적으로 주는 겁니다. 뭐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뭐 영세민에 대해서 생활 보조금을 지급한다든지 또는 뭐 꼭 영세민이 아니더라도 지난번에 이제 우리 글로벌 금융 위기 때 미국이 이제 사정이 안 좋으니까 이제 오바마 정부가 그 미국의 가게들한테 텍스 리턴 그러니까 세금 거둔 것 중에서 일부를 돌려줬죠. 이런 것도 이제 그러니까 일종의 이거는 이제 마이너스의 세금이라고도 부를 수 있어요.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은 대가 없이 뭘 받지를 않고 정부가 돈을 일방적으로 주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여기 나오지만 이전 지출이라고 부릅니다. 이거는 이제 트랜스퍼라고 합니다. 좀 더 정확하게는 이제 정부가 하는 거기 때문에 가버먼트 트랜스퍼라고 부르죠. 왜냐하면 트랜스퍼는 꼭 정부만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뭐 기부금도 내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데 가게도 정부의 역할에 있어요. 이전 지출이라는 것은 이제 정부가 대가를 받지 않고 두 개를 합쳐가지고 정부 구매하고 이거는 이제 여기 정부 구매라는 게 있고요. 합쳐가지고 정부 지출이라고. 이건 가버먼트 익스펜디처고요. 이건 가버먼트 퍼처스입니다. 트랜스퍼. 이렇게 이제 우리가 뭐 되게 볼 수 있겠습니다. 해외. 자, 사실 해외는 어떻게 보면은 쉽고 어떻게 보면 복잡해요. 왜냐하면 해외라는 건 딴 게 아니고 해외의 가계 기업 정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외 부문을 제대로 우리가 역할을 부여를 시키려면 해외 부문 안에도 가계 역할을 하는 애가 있어야 되고 기업 역할을 하는 애가 있어야 되고 정부 역할을 하는 애가 있어야 됩니다. 실제로는 우리가 그렇게 해외 부문이 굉장히 중요할 때는 그렇게 역할을 그러니까 국내의 가계 기업 정부라는 배우를 등장시키고 해외의 또 가계 기업 정부라는 배우를 등장시키기도 합니다. 그렇게 이제 영국을 그러니까 경제학자가 모형을 만드는 것은 마치 이제 영국의 희곡을 쓰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영국을 디자인하는 거나 마찬가지.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그건 복잡하니까 정말 필요한 경우에는 그렇게 하지 말고 그렇게 할 필요가 있을 때는 모형은 가능하면 단순하면 좋거든요. 그래서 뭐 그 예일 대학의 경제학자 이제 심스라고 하는 학자가 있는데, 이 심스라는 학자가 이제 이런 뭐 경제 모형 같은 거 만드는 것으로 굉장히 유명한 학자입니다. 세계적인 학자인데, 심스가 이제 뭐 강의를 할 때 이런 모형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냐를 강의를 할 때 쓰는 용어가 있습니다. KISS, KISS. 여러분들 좋아하는 용어. 아니, 그래서 뭐 그렇게 나오면은 머릿속에 싹 들어오니까. 처음에는 뭐냐면 keep it simple입니다. 그래서 KIS고. 근데 너무 심플하게 만들면은 이제 이게 뭐 모형이 너무 단순하니까 조금 이제 그래도 현실성 있게 만들어야 된다 그래가지고 keep it sophisticated and simple이라고 해가지고 KISS를 이제 심스가 얘기를 하는데, 그만큼 이제 뭡니까? 모형은 심플할수록 좋아요. 또 심플하다라고 하는 표현을 또 모형이 가져야 될 중요한 특성 중에 하나로 우리가 심플이라는 표현 대신에 파시몬이라고 하는, 파시몬이라고 하는, 가능하면 적은 변수와 적은 파라미터 가지고 설명을 해요. 그 원칙, 모형이 가져야 될 원칙. 복잡하게 만든다고 모형이 좋은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거시경제에서도 좀 단순하게 만들기 위해서 해외 부문의 역할을 뭘로 하느냐? 아주 간단하게 하죠. 수출, 수입. 수출은 해외 부문이 우리가 지금 이 A라고 하는 국민 경제를 분석을 하려고 그래요. 그럼 A라는 입장에서 수출은 뭡니까? 해외 부문이 자기로부터 물건을 그 생산물이라는 것은 재화나 서비스죠. 사가면 A국이 해외로부터 생산물을 사오면은 A국의 입장에서는 수입이죠, 그죠? 그래서 A국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해외하고 생산물을 거래하는데, 하나는 해외 생산물을 자기가 사오는 것이고 수입이고, 해외에다 생산물을 갖다 파는 것, 또는 해외가 자기 생산물을 사가는 것, 수출. 이 두 가지로 굉장히 단순하죠, 그죠? 오케이, 이제 사본을 봤으니까, 이제는 이제 배우들을 알았으니까, 이제 얘네들이 이제 직접, 무대에다 올려가지고, 가장 이제 티피컬하게, 우리가 하는 연극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우리가 볼 것은, 이부문 모형입니다. 뭐, 이부문 모형을 하는 이유는 가장 단순하기 때문에. 그래서, 처음에 이부문 모형을 보고, 그 다음에 3부문, 4부문으로 이제, 확장시켜 나갈 겁니다. 뭐 이거는 이미 뭐 경제원리나 뭐 이런 데서 이 순환 모형을 이제 본 학생들을 뭐 이미 잘 알 수도 있겠지만, 이게 이제 상당히 그 기본이거든요, 일종의.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보통 기본에 충실하라고 하는데, 막 이제 학기가 진행이 되고 뭐 ISLM 한 5주, 6주차 가고 막 그러면 이제 모형들이 이제 수식으로 나오거든요. 그러면 수식에는 분명히 우로는 뭐가 이제 풀 수도 있고, 뭐 내가 할 줄 알고, 그 그래프도 어떻게 하는지 알겠는데, 그렇지만은 이게 과연 어떤 의미가 있고, 이게 이 국민 경제에서 이게 무엇이 일어나고 있고, 이런 것들을 내가 좀 더, 내가 좀 확인해보고 내가 좀 더 알고 싶다. 라고 하면은 항상 뭡니까? 기본으로 돌아가는. 기본으로 돌아간다는 게 순환 모형으로 돌아가는. 항상 순환 모형으로 돌아가십시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수식 점점 복잡해집니다. 뭐 석박사 가면은 엄청나게 복잡해지는데, 엄청나게 복잡해지면은 그러면은 수식을 잘 푸는 것, 해석하는 것에 내가 파묻히게 되죠. 그런데 그거는 사실 경제학자보다도 수학자들, 그쪽에 훈련받은 사람들이 훨씬 더 잘해요.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면 모든 훌륭한 경제학자들은 전부 다 수학자야 되겠네. 물론 그 사람 많은 훌륭한 경제학자들이 수학을 잘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들이 수학자보다도 수학을 잘하지는 못해. 근데 왜 그 사람들이 훌륭한 경제학자로서 존경을 받고 있느냐? 결국은 수식에 들어있는 그 이면에 어떤 일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지를 해석을 할 수 있고 설명할 수 있는. 사실 그게 경제학자들의 역할이에요. 중요한 역할. 경제학을 배운다는 게, 여러분 뭐 수식 많이 배우고 그래프 많이 배우지만 그거 잘한다고 경제학자가 되는 게 아니고요. 이코노믹 인투이션이라고 우리가 직관이라고 얘기하는데, 근데 그거 직관이라는 게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결국 이런 가장 기본적인 모형에서 무엇이 일어나는지를 뭘 배우면은 이런 데로 돌아가 가지고 이게 이 모형에서 여기에 해당되는 일이 어떻게 일어나고 있구나라고 하는. 그런 것을 이제 아니면 이제 이 처음에 배우는 간단한 모형은 모든 걸 다 안 되거든요. 그럼 이제 이 모형이 어떻게 조금 더 진화가 되고 복잡하게 되는 것이냐 이런 것도 생각을 해보고 그게 이제 기본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너무 시간을 오래 썼네요 여기. 자, 그래서 이제 이 부분 모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 부분 모형 일단은 이제 보죠. 이 가계하고 기업만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계 역할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생산 요소 가지고 있고 기업에 공급합니다. 기업은 생산 요소를 씁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제 하나의 시장이 형성돼요. 왜? 가계가 생산 요소를 공급하죠. 자본을 공급하고 노동을 공급합니다. 기업은 자본을 수요하고 노동을 수요합니다. 수요하고 공급이 있어요. 수요하고 공급은 서로 만나가지고 거래가 이루어지죠. 그걸 우리가 뭐라 그럽니까? 시장이라 그러죠. 시장이 생깁니다. 이게 이제 경제의 원리죠. 그러면 이제 시장에서 뭡니까? 수요 공급에 의해서 뭡니까? 프라이스가 형성이 되고 가격이 형성되고 가격에 의해서 뭡니까? 누가 물건을 가져가는 승자가 되고 어떤 사람은 물건을 못 가져가고 뭐 이런 것들이 결정이 되죠. 그 다음에 또 갑시다. 이번에는 이제 생산물입니다. 기업은 이제 이 생산 요소를 가지고 생산물 생산하죠. 가계는 뭡니까? 요소소득 벌어들인 거 가지고 세금 내고 가처분 소득을 소비를 하죠. 소비는 뭡니까? 생산물에 대한 수요죠. 기업은 생산물 생산해가지고 이거 생산했으니까 됐다. 그럽니까? 아니죠. 팔아야 되죠. 판다는 거는 뭡니까? 공급이죠. 그러면 또 여기도 또 수요하고 공급이 있습니다. 그러면 생산물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무엇이 또 만들어지겠습니까? 생산물 시장이 만들어지죠. 그래서 가장 간단한 이부분 모형 바로 이제 이런 기업 가계가 있습니다. 저까지 가면 안 되기 때문에 여기서 가계 있고요. 기업이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네모 박스에 들어있는 거는 이제 경제 주체고요. 물론 하나의 경제 주체가 한 명만 있는 건 아니죠. 수많은 가게가 있습니다. 기업도 굉장히 많은 기업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하나의 가게가 어떤 한 사람이 가게 역할도 하고 기업의 역할을 하는 적도 있습니다. 내가 만약에 치과 의사다. 그러면 내가 소비할 때는 내가 가게 역할을 하는 거고, 내가 이 치료해주고 돈 벌 때는 기업의 역할도 하는 겁니다. 서비스를. 그러니까 꼭 이게 뭐 이 사람은 가게고 이 사람은 이건 기업이고 이거 아니고 이게 기능에 의해서 역할에 의해서. 자, 가계 기업이 있고요. 자, 아까 가계가 생산 요소 공급하죠. 기업은 생산 요소 사가죠. 여기에 이제 지금 그림에서 이렇게 잘 안 보일지 모르겠지만 굵은 화살표가 있고요. 반대 방향으로 가는 화살표가 있습니다. 굵은 화살표는 실물의 흐름입니다. 그러니까 노동이나 자본이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럼 이제 기업은 그것을 사고 그 쓴 대가로 돈을 주겠죠. 그 대가의 흐름. 주로 이제 돈의 흐름이겠죠, 이거는. 돈이 반대로 흘러갑니다. 물론 두 개 일치해야겠죠, 흐름이. 실물의 흐름하고 대가의 흐름을 일치해야겠죠. 그래서 이제 생산 요소가 흘러가고 요소 소득이 반대로 이제 흘러가고. 여기는 이제 아까 얘기한 이제 이부분 모형이기 때문에 정부가 아직 이 모형에서는 손을 벌리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요소 소득이 그대로 가처분 소득으로. 가계 가죠. 가계가
이걸 전부 다 이제 소비할 수도 있고 일부를 소비할 수도 있습니다. 일단 뭐 다 소비를 한다고 합시다. 그럼 소비는 뭡니까? 생산물에 대한 수요가 됩니다. 그러면 기업은 생산물 맞는 것을 공급합니다. 그래서 생산물 시장이 나오죠. 이렇게 이제 생산물 시장을 통해서 가게로 가고 반대로 이제 가게로부터 또 뭡니까? 돈이 흘러 들어옵니다. 항상 이 흐름은 항상 일치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가게나 기업으로부터 이제 들어가고 나가는 흐름은 이거는 정의상 일치해야 되는 것이고요. 요소 시장이나 생산물 시장에서 흘러가는 흐름은 이거는 뭡니까? 균형에 의해서 일치되는 거예요. 균형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수요하고 공급이 일치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게 이제 흐릅니다. 계속 흐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순환 모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들었을지 모르겠지만 경제학에 관해서 또는 경제에 관해서 유명한 우리가 격언이라고 볼 수 있나? 유명한 이제 여러 가지 글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경제는 흐름이다. 흐른다는 거예요, 항상. 자, 흐름이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이걸 이 부분 순환 모형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내가 이제 아까 우리 2장의 주제가 국민 경제의 활동 수준을 어떻게 측정할 것이냐. 그래서 활동 수준을 측정하고 싶다. 어떻게 측정할 거냐. 흐름이라고 그랬어요. 흐름이니까 뭡니까? 수도 물 얼마나 썼는지, 그러면 이제 집에 들어가는 수돗물, 거기다 계량기 달아놓고 일주일이면 일주일, 한 달이면 한 달 동안 얼마나 썼는지 측정하잖아요. 똑같은 원리죠. 계량기 달아놓고 측정하면 되겠죠. 물론 이제 계량기라고 하는 건 이제 상징적인 의미고 여기서는 이제 다른 의미의 계량기를 쓰겠죠. 그럼 계량기를 이제 어디다가 이제 다느냐. 그래서 사실 이제 여러 군데다가 계량기를 달 수가 있어요. 이제 한 군데는 뭐냐면은 기업이 생산물 생산해가지고 이제 시장에다가 내놓잖아요. 그럼 여기다가 이제 계량기를 달 수도 있습니다. 이건 이제 기업에서 생산물을 만들어서 트럭에 싣고 이렇게 출하해서 나갈 때, 그때 이제 기업 공장 앞에서 이제 몇 개씩 나갔느냐 이렇게 재는 거나 마찬가지겠죠. 근데 여기서도 측정해도 되지만 또 한 가지는 뭡니까? 가게가 생산물 시장에서 생산물을 사가잖아요. 그러니까 수요하고 공급이 일치가 된다면은 판거나 사간 거나 같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 측정을 해도 됩니다. 생산물 시장에서 그 시장에 무슨 코스코든 무슨 이마트든 그러면 이마트에서 가게에서 와가지고 몇 개씩 가져갔는지 그거 다 기록을 하면은 이제. 또 한 가지는 이제 기업이 가게한테 이제 생산 요소를 쓰고 요소 소득을 주잖아요. 그러면 그 소득이 또 이제 다 아까 정부도 그걸 가져가질 않고 또 가게가 저축도 안 하고 다 쓴다, 만약에 소비로. 그러면은 뭡니까? 요소 소득을 가지고 측정을 해도 같겠죠, 그죠? 그래서 사실 지금 여기서 이 단순한 가정이 뭐냐 하면은 이 순환 모형에서의 이 순환 흐름이 어디로 새어나가지 않고 하나의 파이프라인으로 다 이렇게 연결이 돼가지고 계속 순환이 된다고 합시다. 그러면 사실 A에서 측정을 하나, B에서 측정을 하나, C에서 측정을 하나, 또는 뭐 다른데 어디서 측정을 하나, 다 똑같은 흐름이 잡히겠죠. 그래서 이게 이제 여러분들 경제학 개론에서 국민소득의 3면등가라고 하는 것을 고등학교 때 또 배웠을지도 모르겠는데, 그 얘기입니다. 여기서 생산활동을 측정을 한 것을 우리가 보통 생산면에서 측정한 경제활동 수준, 생산국민소득이라고. 이쪽에서 측정하는 것을 지출, 그러니까 소비라고 하는 것은 가게가 물건을 사기 위해서 지출을 한 것이거든요. 지출국민소득이라고. 그러니까 각자 얼마씩 지출을 했느냐. 사실은 코스코 앞에서, 이마트 앞에서 기다릴 필요 없이 가게한테 다 얼마씩 지출했는지, 소비하기 위해서 지출했는지 물어봐서 더 해도 되겠죠. 얼마나 벌어갔느냐. 이거는 분배국민소득. 그래서 이게 흐름이 새어나가지 않고 똑같이 진행이 된다면은
어디서 측정하든지 똑같은 숫자가 나와야겠죠. 계량기를 어디다 달아놓든지 간에. 이게 이제 가장 심플한 경제입니다.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조금씩 이제 복잡해집니다. 그 복잡해지는 것은 왜 복잡해져야 됩니까? 현실. 현실이 이렇게 단순하지 않기 때문에. 모형은 현실을 어느 정도 그래도 특성을 반영해 줘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현실로 봐야 됩니다. 자, 어떤 현실이 있느냐? 이 순환 모형에서 빠져나가는 게 있고 빠져나가는 게 있습니다. 일단 빠져나가는 것부터 얘기를 하죠. 누출이라고 합니다. 누출이 어디서 일어나느냐? 여기서 여러 군데서 누출이 일어나는데요. 일단은 정부가 없기 때문에 세금도 누출이 될 수 있는데 정부가 없기 때문에 뭐 그런 거 생각하지 말고 여기서 생각을 해보죠. 어디서부터 시작하든 뭐 상관없는데 일단 여기서 한번 볼까요? 기업 입장에서. 기업이 벌어들인 돈을 아까 가게한테 준다 그랬는데 임금으로도 줄 수 있고 뭐 이자로도 줄 수 있고 배당으로도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 안 주고 남겨놓는 게 있다 그랬죠. 그게 바로 뭡니까? 사내유보 이윤이라고 했죠. 또는 법인유보 이윤이라고 합니다. 자, 그거는 여기서 빠져나갑니다. 흐름에서. 빠져나갑니다. 누출이나 마찬가지. 주질 않으니까 다. 그 다음에 일로 와가지고 이제 가게가 세금을 요소수로 벌었습니다. 가게가 이제 그걸 쓰잖아요. 쓰는데 소득을 전부 다 100% 전부 다 소비에다가 안 쓸 수도 있다 그랬잖아요. 물론 더 쓸 수도 있지만 덜 쓸 수도 보통은 덜 씁니다. 그럼 덜 쓰는 경우에 뭐가 발생합니까? 저축이 발생하죠. 그럼 저축만큼은 뭡니까? 물건을 사는데 쓰이질 않고 빠져나갑니다. 이게 대표적인 누출입니다. 근데 이 누출은 이 국민경제의 흐름을 누출이 자꾸 발생하면은 흐름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꾸 줄어들겠죠. 누출은 흐름을 줄입니다. 자, 왜 그런지 한번 볼까요? 예를 들어서 기업이 사내유보 이런 생각하지 말고 저축을 하면서 기업이 물건을 100개 생산을 했어요. 그 개당 뭐 10,000원이라고 합시다. 100만 원이라고 합시다. 자, 100만 원 다 소득으로 줬어요. 왜냐하면 100만 원 시장에서 100개를 시장에 내다 파니까 100개가 다 10,000원에 팔렸어요. 그러면 100만 원 들어오겠죠. 다 줬어요. 가게가 이제 그 100만 원 소득으로 받았습니다. 받은 것 중에서 90만 원어치만 소비를 하고 10만 원 저축을 해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다음에는 가게가 10만 원이니까 90만 원어치, 그러니까 물건에 대한 생산물에 대한 수요가 90개만 수요가 됩니다. 줄어들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만약에 그 경우에 기업이 100개를 물건을 만들었다.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안 팔리겠죠. 90개만 팔고 10개가 남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기업이 어떻게 반응을 하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내가 100개 만들었는데 90개밖에 안 팔려. 10개 남았어요. 기업에 이제 쌓이겠죠. 창고에. 한 번쯤은 한 번 더 만들어 보자. 혹시 100개 만들지 몰라요. 그래서 또 쌓였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기업은 줄이겠죠. 근데 뭐 사실은 그거 이전에 90개밖에 안 팔리면은 그때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돈을 90개어치밖에 줄 돈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디서 시작되든 간에 누출이 발생하면은 그 누출이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돼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좀 저기서 시작됐을 경우에 얘기를 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죠. 예를 들어서 기업이 100개를 팔아가지고 100만 원 벌었어요. 가게한테 90만 원만 주고 10만 원은 기업에다가 유보를 시켰습니다. 그럼 가게는 소득이 90만 원이잖아요. 그걸 전부 다 저축 안 하고 다 쓴다고 합시다. 수요가 어떻게 됩니까? 90개예요. 그럼 그 다음부터는 뭡니까? 기업도 100개를 못 팔아요. 생산해봐요. 90개밖에 못 팔아요. 그럼 자꾸 뭡니까? 그럼 자꾸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이 누출이라고 하는 것이 두 가지가 있었죠. 이 부분 모형에서. 기업이 사내유보한다는.
가계가 저축하는 거예요. 근데 이 두 누출이 사실 보면 성격이 같습니다.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기업 입장에서 자기가 벌어들인 부가가치 중에서 가계한테 다 나눠줘야 되는데 다 안 나눠주고 자기가 좀 일부 가지는 거거든요. 이게 마치 뭡니까? 저축이에요. 그래서 사내일보 이윤의 또 다른 별명이 뭐냐면 기업저축입니다. 기업저축. 그 다음에 가계는 그냥 저축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제 기업저축하고 구분하기 위해서는 아까 얘기했던 가계가 가처분 소득 중에서 소비하지 않고 남기는 부분, 요거를 우리가 저축이라고도 부르지만 또 정확하게는 가계저축이죠. 가계도 저축을 하고 기업도 저축을 하는데 이 저축이 다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까? 순환 과정에서 순환 흐름을 느리게 만드는, 그러니까 흐름에서 빠져나가는 거예요. 빠져나가면 이 압력이 줄어들어서 느려지겠죠, 그죠? 그래서 생산 활동을 둔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게 이제 여러분들 그 미시경제학하고 거시경제학 차이 얘기할 때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 나오는 거. Fallacy of Composition 또는 구성의 모순인데 구성의 모순의 하나의 대표적인 예로 절약의 역설이죠. 그러니까 구성의 모순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제 어떤 경제를 구성하는 일부 구성원한테는 굉장히 좋은 행동인데 그것이 전체 구성원한테는 보면은 나쁜 행동이 될 수 있는 그게 구성의 모순인데 절약이라는 게 그거죠. 저축합니다. 저축 좋은 거잖아요. 여러분들 저축 좋은 거라고 배웠잖아요. 미래를 위해서 저축하고 뭐. 근데 사람들이나 기업들이나 저축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생산 흐름이 자꾸 둔해집니다. 그러면 어떤 일까지 발생하냐면 내가 만약에 소득이 100만 원이면 10만 원 저축해야지. 그래서 10만 원을 저축을 합니다. 처음에. 근데 그렇게 저축을 한 결과 생산물에 대한 수요는 90만 원밖에 안 되고 그러면 이제 기업 입장에서는 10명을 고용하던 것을 9명밖에 고용을 못 해요. 그래서 그게 하필이면 내가 돼가지고 내가 해고당해요. 그러면 내 소득은 그 다음에 빵원이 됩니다. 그러면 내가 10만 원 저축을 하려고 그랬는데 사실은 그 다음에는 뭡니까? 소비를 만약에 90만 원 또 한다면은 마이너스 90만 원 저축을 하게 되는 그런 이제 일이 발생할 수가 있죠. 저축을 많이 하려고 그랬는데 사실은 많이 못하고 오히려 저축을 적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리는 이제 그런 일들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게 이제 거시경제학, 미시경제하고 차이점이라 그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일들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여기는 이제 누출만 있는 게 아니죠. 들어가는 것도 있습니다. 들어가는 게 뭐냐? 아까 우리 기업의 역할 중에서 정확하게 그 역할을 얘기를 안 했는데 기업의 역할 중에 하나가 뭐냐면 투자입니다. 근데 이 투자는 뭐냐 하면은 여기서 얘기하는 투자는 뭐냐 하면은 기업이 주식을 발행하거나 또는 돈을 빌려서 아까 얘기한 뭡니까? 트랙터를 사거나 뭐 삼성전자 반도체 장비를 사거나 하는 게 투자입니다. 이 투자는 엄밀하게 얘기해서 그러니까 투자는 실물 투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에서 투자라고 하는 용어를 쓸 때 거시경제 모형에서 얘기하는 거시경제에서 얘기하는 투자와 다른 의미로 쓰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쓰이는 용어가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고 근데 모형에서는 그 용어를 특이하게 정의를 하고 쓰기 때문에 구분을 해야 되는데 그 대표적인 예가 투자입니다. 자, 투자할 때 여러분들 삼성전자 여러분들 주식 사잖아요. 나 삼성전자에 투자했어. 뭐 주식 한두 주 사는 게 아니고 아예 삼성전자를 여러분들이 뭐 아주 부자면 통째로 살 수도 있습니다. 투자했어. 그것도 투자했잖아. 자, 그거 여기에 해당되는 투자냐? 여러분들이 삼성전자의 주식을 100주를 사든 뭐 10주를 사든 삼성전자는 그대로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가지고 있는 공장이나 반도체 이거는 그대로 있습니다. 왜?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에게서 샀을 거 아니에요. 그럼 내가 투자를 했으면
내가 이 사람한테 샀으면은 이 사람은 뭡니까? 마이너스에 투자를 한 거죠. 나한테 팔았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는 그러니까 삼성전자의 공장이나 이런 장비나 이런 것이 늘어나거나 이러지를 않고 삼성전자가 발행한 주식이나 또는 이제 돈을 빌렸으면 채권이나 이런 것에 소유권만 변동하는 것. 일상생활에서는 이것을 산 사람, 소유권을 가진 사람은 투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거시경제 모형에서는 내가 삼성전자의 주식을 삼으로 인해 가지고 삼성전자가 새로 기계를 더 들여놓는다든지 뭐 그렇지 않는 이상은 그것을 우리가 투자라고 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방금 내가 얘기했던 그 삼성전자 주식을 산 것은 우리가 금융투자라고 한다면 거시경제에서 얘기하는 투자는 그거랑 구분하기 위해서 실물투자. 그러니까 실물투자인데 크게 단순하게 생각해보면 세 가지 형태를 생각합니다. 첫째, 설비투자. 설비투자라고 하는 것은 뭐 기계 장비, 뭐 자동차, 컴퓨터 뭐 이런 것을 삼성전자가 기존에 갖고 있던 것보다도 더 많이 구입을 해서 갖다 놓으면 이것은 설비투자. 둘째, 건설투자. 건설투자는 삼성전자가 기존에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공장을 짓거나. 근데 건설투자 안에는 꼭 공장뿐만 아니고 상업용 건물, 오피스 뿐만 아니고 중요한 건 뭡니까? 주택도 건설투자에 들어갑니다. 주택을 짓는 거. 그러니까 주택이 있는 거는 건설투자가 아니에요. 주택을 내가 새로 내가 이 사람으로부터 사들이는 것도 건설투자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건 이미 있는 것이 소유권만 바뀌는 거예요. 근데 누가 집을 하나 새로 지었어요. 내가. 그거는 건설투자가 일어난 겁니다. 아파트든 뭐든. 그런 의미에서는 기존에 있는 아파트인데 내가 좀 그것을 고쳐가지고 조금 뭐 인테리어를 좀 개선시켰다. 그것도 투자예요. 왜 우리가 실물 투자만 투자로 간주를 하냐. 이제 두 가지 얘기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투자. 재고 투자라는 게 있습니다. 거시경제 모형에서 투자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어떻게 정의가 되냐면 실물 투자입니다. 실물 투자에는 세 가지가 있다 그랬습니다. 설비 투자. 설비 투자는 설비가 늘어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건설 투자. 그 다음에 재고 투자입니다. 이것도 재고가 늘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고가 있는 것으로는 재고 투자라고 안 부릅니다. 그러니까 재고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이마트나 뭐 이런 데 가면은 거기 진열장에 쌓여 있는 게 이마트의 재고입니다. 그거는 이제 팔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물건이죠. 또 어떤 경우에는 뭡니까? 자동차 아까 100대 생산했는데 90대밖에 안 팔렸어요. 그럼 10대는 할 수 없이 공장에 갖고 있어야 되겠죠. 팔릴 때까지. 그것도 재고입니다. 이거는 재고라고 불러요. 재고. 그러니까 재고는 뭡니까? 재고는 이것도 여러분들이 뭐 경제 갈 때 많이 배우는 거기 때문에 이미 내가 재고가 있고 재고 투자가 있는데 두 개의 부분은 쉽게 얘기해서 이거는 뭡니까? 스탁입니다. 스탁. 이거는 플로우입니다. 여러분들 유량 변수, 저량 변수 경제학 결혼 배울 때 처음에 배웠을 겁니다. 그죠? 그래서 경제학을 제대로 이해를 하려면은 어떤 새로운 변수가 나타났을 때 양에 관련된 변수, 가격 변수가 아니고요. 양과 관련된 변수가 나타났을 때 얘가 스탁이냐, 저량이냐, 유량이냐 여러분들 항상 질문을 던지고 그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제대로 답을 할 수 있으면 구분을 잘 할 수 있는 원리를 여러분들이 원리는 쉽죠. 뭡니까? 저량 변수는 이걸 측정하려면 시간을 멈춰야지만 측정이 돼요. 딱 멈추고 여기 여러분들 주머니에 돈이 얼마 있나요? 멈추고 측정을 해야 되잖아요. 안 그러고 그냥 뭐 이 사람 측정하고 이 사람 측정하는 돈에 저 사람 화장실 가고 뭐 집에 가버리면 다 측정이 안 되잖아요.
이게 이제 절량 변수고, 유량 변수는 뭡니까? 그러니까 절량 변수는 뭡니까? 멈춰야 측정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뭡니까? 일정 시각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어떤 특정 시각에 측정이 되는 거예요. 뭐 2015년 12월 31일 자정 현재, 뭐 예를 들면. 그러니까 우리 보통 대차대조표에 들어가는 항목들, 자산, 부채, 뭐 이런 것들. 절량이죠. 유량은 일정한 기간 동안에만 측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뭐냐면 여러분들 소득이에요. 여러분들 소득이라고 하는 게 그게 뭐 소득이라는 게 내가 뭐 한 달에 한 번 학교에서 은행 계좌로 이체를 받는다라고 해서 내 소득이 그때 발생하는 거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내 소득은 뭡니까? 한 달 동안 일한 대가기 때문에 내가 한 달에 예를 들어서 이체를 만약에 뭐 300만 원을 받는다, 뭐 한 달에 30일이다라고 하면 내 한 달 소득은 300만 원이고 일주일 소득은 그것의 4분의 1이고 하루 소득은 그것의 30분의 1, 10만 원이고 기간에 가지고 있죠. 그래서 재고하고 재고 투자 이제 봅시다. 재고는 지금 여러분들이 이마트 가가지고 여기 있는 물건들 다 얼마야? 이 재고입니다. 진열대에 있는 것들. 사실 이거 정확하게 측정하려면 딱 시간 멈추고 문 닫아놓고 아무도 못 가게 하고 측정해야겠죠. 시간을 멈출 수 있는 무슨 요술 지팡이가 있으면 딱 멈추고 측정합니다. 재고 투자는 뭐냐? 재고는 스탁이에요. 재고 투자는 뭐냐? 재고가 늘어나거나 줄어드는 겁니다. 즉, 예를 들어서 어저께 자정에 뭐 예를 들어서 어떤 가게에 물건이 사과 가게다 사과가 200개 있었는데 오늘 자정이 되니까 250개가 됐다. 그러면 오늘 자정의 재고는 250개, 어저께 자정의 재고는 200개. 이거는 재고예요. 스탁이에요. 근데 어저께 자정하고 오늘 자정 사이 24시간 동안에 재고가 얼마나 늘어났습니까? 50개 늘어났죠. 늘어났잖아요. 이거는 뭡니까? 24시간 사이에 일어난 일입니다. 재고 투자입니다. 그럼 재고 투자가 플러스의 재고 투자가 일어나면 재고는 늘어나는 거고 마이너스의 재고 투자가 일어나면 재고는 줄어듭니다. 아까 얘기했죠. 저축은 플로우인데 그 저축이 플러스의 저축이 쌓이면은 재산이 늘어나는 거고 재산은 그러니까 스탁입니다. 그랑 같은 원리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항상 여러분들이 구분을 할 수 있는 게 중요해요. 내가 가르쳐줘서 구분하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뭐가 딱 나오면 먼저 이게 스탁이냐 플로우냐를 먼저 한번 물어보세요. 오케이. 자, 이제 이 부분 모형이고요. 근데 여기 이제 아까 빠져나가는 게 있다고 그랬는데 하나는 가계에서 저축이 빠져나가고 기업에서 기업 저축이 빠져나가는데 들어오는 게 있습니다. 빠져나가기만 하면은 뭐 이건 흐름이 끝에는 멈춰버릴 거 아니에요. 다 흘러나가. 그 들어오는 게 뭐냐? 대표적인 게 기업의 투자입니다. 그럼 기업의 투자는 뭐냐? 기업이 아까 설비 투자, 건설 투자, 재고 투자 하려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실물. 설비 투자하려면 자동차, 컴퓨터 필요하고 건설 투자하려면 철근, 콘크리트, 시멘트 이런 거 필요합니다. 재고 투자하려면 그야말로 그 물건이 필요합니다. 이게 다 뭡니까? 생산물이죠. 그래서 기업의 투자는 다 뭡니까? 생산물에서 물건을 사가려고 하는 수요로 됩니다. 그러니까 소비만 있는 게 아니고 투자도 수요입니다. 아까 우리가 부품이 있다 그랬죠. 중간투입물. 걔네들은 사실은 뭡니까? 현대자동차 공급한 거에서 소나타에서 부품을 빼고 나머지만 공급된 거로 보기 때문에 걔네들은 따로 수요를 우리가 따져주는 필요가 없어요. 부가가치만 공급이 된다고. 실제로 소나타가 공급되는 게 아니고 부가가치가 공급되는 거로 보는 거고. 또는 소나타 공급된 거에서 뭐 빠져나가는 건데 하여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품은 우리가 따져줄 필요가 없고요. 부품하고 재고는 다른 의미입니다. 재고가 아니라 투자는 실제로 물건을 사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기업의 생산물에서 빼지를 않아요. 부가가치 계산할 때. 그래서 그 투자는 이제 그래서 뭐라고 부르냐면 주입이라고 합니다. 인젝션. 주입. 왜냐하면
흐름을 얘는 뭡니까? 투자가 일어나면은 이거는 소비가 늘어나는 거랑 비슷합니다. 물건이 더 이제 뭡니까? 더 많이 팔리죠. 더 많이 팔리면은 기업도 생산을 더 하려고 그럴 것이고 생산 요소를 더 쓰려고 그럴 것이고 그럼 그 흐름이 점점 좋아지죠. 투자가 일어나. 그래서 이 경제에는 누출하고 주입이 있는데 자, 누출. 자, 이 부분 모형은 가계저축 사내유보가 누출이고 주입은 투자입니다. 그래서 누출만 있으면은 순환 흐름이 줄어들고 주입만 있으면은 순환 흐름이 자꾸 이제 더 커지고 빨라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우리가 균형이라는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균형. 균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개념이냐? 여러분들 균형 그러면 뭐 이미 뭐 좀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균형을 내가 정의하라 그러면 정의할 겁니다. 뭡니까? 수요와 공급 같은 균형이죠. 그죠? 근데 수요와 공급 같은 것은 경제학에서 균형인데 균형이라고 한 개념은 경제학이 생겨나기 이전부터 있었던 개념이라고 했죠. 오래된 개념입니다, 이거는. 그럼 그 균형이라는 개념은 그게 사실은 뭡니까? 경제학이 다른 학문에서 빌려온 개념이에요, 사실은. 뭐 어디서 빌려왔느냐? 뭐 쉽게 생각하면 물리학 같은 데서. 그러니까 저울이 한쪽 축 기울어지지 않고 이렇게 양쪽에 무게가 같으면 균형이잖아요. 그럼 뭐 이 양팔 저울 생각해 보세요. 두 개 균형, 양팔 저울이 균형을 이루고 있다. 두 개 이제 무게가 같으면 균형이잖아요. 그러면 그 상태를 우리가 균형이라고 하면 그 균형을 우리가 정의를 하자면 어떻게 정의를 하느냐. 외부에서 충격이 가해지지 않는 이상 그 상태가 계속 지속이 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한쪽 추가 무거우면 어떻게 됩니까? 지속이 될 수 없잖아요. 또 왜 우리가 수요와 공급이 같은 걸 균형이라고 하느냐. 예를 들어서 지금 가격이 100원인데 사과값이 100원에 사과를 사겠다는 사람은 20명이고 팔겠다는 사람은 15개밖에 없어요. 100원에 초과 수요가 있는 경우죠. 균형이 아니죠. 아닐 겁니다, 분명히. 왜 균형이 아니냐? 그 상태가 지속이 될 수 있느냐? 20명이 사과를 사고 싶어 하고 100원에 15명은 이제 팔려고 하는데 그러면 못 사는 사람이 5명 생기겠죠. 한 개씩만 한다 그러면. 그럼 그 사람이 이건 내 운명인가 보다. 그리고 집에 가요. 안 그러죠? 내가 101원 줄 테니까 나한테 사과 팔아라. 자기 효용이 101원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상태 유지되지 않잖아요. 바뀌잖아, 상태가. 근데 만약에 100원에 20명 사겠다는 사람도 20명, 팔겠다는 사람도 20명. 모든 사람이 다 만족했어. 자기가 사겠다는 사람 다 샀고, 파겠다는 사람은 다 팔았어요. 뭐, 그걸 휘저어 놓고 싶은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없잖아요, 그 상태에. 이제 외부적인 충격은 있을 수가 있어요. 여기서 무슨 서리가 내려서 사과가 뭐 5개가 생산이 줄어든다든지. 그건 외부적인 충격이죠. 그래서 마찬가지 저울도 있는데 내가 한쪽도 때린다. 그럼 외부적인 충격이 가해지면 당연히 뭐 흔들리겠죠. 그게 그런 외부적인 충격이 없는 이상 유지가 될 수 있다. 자,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흐름이 있다 그랬는데 흐름이 계속 일정하게 유지가 되면은 이것을 우리가 균형이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늘어나지도 않고 줄어들지도 않고. 그러면 그 조건은 바로 뭡니까? 누출하고 주입이 같으면 되죠. 들어가는 거하고 나가는 게 같으면은. 그래서 이 부분 순환 모형의 순환 균형 조건은 가계저축 더하기 기업저축이 기업저축은 아까 사내유보이윤이라고 했죠. 투자하고 같으면 이 부분 모형. 3분문, 4분문 모형 가겠습니다. 이게 조금 복잡해 보이지만 굉장히 간단한 개념이기 때문에 이미 설명했기 때문에 바로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자, 3분문 모형 정부가 들어옵니다. 정부 사방팔방에 손을 벌린다 그랬습니다. 조세입니다.
조세는 뭡니까? 노출입니다. 쉽게 생각해서 가게가 생산요소 공급하고 100만 원 받았는데 정부가 그중에서 10만 원 가져간다. 그러면 가게가 다 쓴다 하되 다 소비한다 그래도 90만 원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면 물건 90개밖에 안 팔립니다. 그러면 또 뭡니까? 흐름이 느려지겠죠. 그러니까 그거는 정부가 어디서 돈을 받아가든지 노출입니다. 정부는 사실 정부가 돈을 받아가는 데는 사방팔방에 있어요. 대표적으로 여기다가 한 군데만 딱 표시를 했지만 부가가치세도 받아가고 뭐 여기저기서 받아가기 때문에 법인세도 받아가고 그래서 조세는 무조건 전부 다 노출입니다. 흐름을 느리게 하는. 반대로 정부가 흐름을 빨리 시켜주는 게 있습니다. 뭡니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뭡니까? 정부 구매. 정부 구매라는 게 뭡니까? 정부가 활동을 하기 위해서 재화와 서비스를 사는 거라겠죠. 어디서 삽니까? 생산물 시장에서 사가죠. 사가고 뭡니까? 정부가 돈을 주겠죠. 생산물 시장 파는 사람. 그러니까 정부 구매는 소비나 투자와 마찬가지로 생산물 시장에 대해서 생산물에 대한 수요를 늘려줍니다. 또 한 가지도 있습니다. 뭐 이전 지출. 이전 지출은 이것도 주의집입니다. 왜? 왜냐하면 이전 지출은 조세 마이너스의 조세라고 생각하면 돼요. 조세가 뭡니까? 여러분들한테서 정부가 아무런 대가를 제공하지 않고 사실 대가를 제공할 수도 있죠. 병역 여러 가지 정부 서비스들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여러분들에게 내가 요만큼 제공하니까 직접 요만큼 제공하니까 나에게 내놔라 이런 게 아니고 일반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것을 능력에 따라서 무슨 조세 원칙에 따라서 걷는 거니까. 그래서 뭐 마이너스의 조세가 이전 지출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 조세는 누출이니까 이전 지출은 주입이죠. 그죠? 해외 부문. 해외 부문은 아까 수출하고 수입이라고 그랬잖아요. 요거는 약간 의미가 다르긴 하지만 거의 비슷합니다. 해외 부문이 우리가 해외 부문으로부터 물건을 사간다. 라고 하면 이거는 결국 뭐냐면 우리가 해외 부문으로부터 물건을 사는 건 누가 사겠습니까? 우리의 가게나 우리나 기업이나 우리의 정부가 삽니다. 그럼 우리 가게 기업 정부가 그동안에 100만 원어치를 생산물에서 해서 사갔는데 저기 뭐 미국 일본 물건이 요새 좀 좋아 보인다. 10만 원어치를 일본 물건 사갈 거야. 그럼 우리 물건은 90만 원어치만 팔리겠죠. 그러니까 이 생산물 시장이라는 것은 결국 뭡니까? 우리나라 국내 기업이 생산한 생산물에 대한 시장입니다. 그럼 수입이라고 하는 거는 해외 기업들이 생산한 생산물도 있겠죠. 그거를 사갖고 오는 게 수입입니다. 그럼 그만큼 뭡니까? 우리가 물건을 수입해 오면 그만큼 우리 생산물 시장, 우리 순환 모형의 입장에서는 누출이 되겠죠. 거꾸로 이번에 이제 해외가 우리 물건을 사간다. 그러면 이건 우리 생산물을 사가는 거 아니에요? 수출이라고 하는 것은 by definition 우리가 생산한 생산물을 외국에다 파는 게 수출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뭡니까? 수출이 일어나면은 이때까지 100만 원어치 팔았는데 10만 원어치 이란에서 사갔다. 요새 이란 뭐 제재 풀려가지고 뭐 원유가 팔리니까 사간다. 그럼 110만 원어치 팔리니까 물건 하나에 10,000원짜리니까 10개 더 만들자.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걸 이제 정리를 하면은 최종적으로 이건 뭐 다 여러분들 아는 거니까 3부문 모형으로 가면은 누출이 2부문 모형에서 가계 저축, 기업 저축 두 개만 있었는데 조세까지가 누출이 되고요. 주입은 투자, 정부 구매, 이전 지출까지 이제 여기에 이제 4부문 모형이 되면은 수입이라고 하는 게 누출이 되고요. 수출이라고 하는 게 이제 주입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3부문 모형이 균형을 이루려면 흐름이 일정하게 이루어져야 되고 흐름이 일정하게 이루어지려면 누출의 총액하고 주입의 총액이 같아져야 되니까 얘하고 얘가 같은 게 균형이고 4부문 모형도 누출하고 주입이 같아지니까 얘하고 얘가 같은 게 균형의 조건이 됩니다. 그래서 뭐 오늘은 여기까지만 강의를 하고